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각 당의 평가와 분위기 잠시 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감을 맞고 숨졌다고 신고한 사람의 숫자가 36명까지 늘었습니다.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맞고 숨진 경우도 최소 4건 이상이 보고됐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지 숨졌다는 신고 사례가 오늘 오후 1시 기준 전국적으로 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접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접종 보류를 권고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 가운데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 4개를 맞은 사람이 2명씩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늘 피해조사반 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잇따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명 발생하면서 42일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전국 요양시설 8천여 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한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의 후임으로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사 향응 의혹을 수사하는 남부지검 수사팀은 특수부장 출신 변호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후보는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내일은 가을 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 독감 백신과 관련돼 모두 3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의 대책 등은 오늘 저녁쯤 정리돼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조금 전 방역당국의 독감 백신 사망 사례가 공식으로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독감 백신 접종 뒤에 숨진 사례 모두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식 집계만 보면 어제 오후 4시 26명에서 만 하루 만에 10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는 백신을 맞고 중증이라는 걸 신고한 뒤에 숨진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역당은 그러나 현재 몇 명을 역학조사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사망 사례와 관련된 접종 백신은 모두 몇 종류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 뒤 4시부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망자 가운데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또 몇 명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거나 예고정돼 있는지 등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저녁 7시를 조금 넘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도 155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 확인된 국내 주요 집단 발생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오늘 낮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신규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행복회 요양원에서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조사 과정에서 3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첫 환자가 나온 뒤에 현재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중구 흥국화재 관련해서는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접촉자 조사 중에 6명의 추가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해서는 현재 1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이제 누적 환자는 모두 1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지모임 관련해서는 7명이 추가 확진됐고요. 경기도 군포시 의료기관 또 안양시 요양시설 관련자는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자는 1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환자는 18명으로 늘었고요. 또 충남 천안 지모임과 관련해서는 접촉자 1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이제 누적 환자는 22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면서 의사협회에 이어 일부 지자체는 접종 보류를 권고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잇따르는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에도 접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백신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인플루엔자 자체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방역수장의 발언과 달리 일부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으로 다른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관내에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나오자 의료기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청 측은 접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접종 자체를 중단한 병원도 있습니다. 지금 접종이 저희는 다 안 돼요. 일반성에 맞는 것도 품절이고요. 어르신 하고 있는 것도 지금은 구청 권고로 인해서 중단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경북 포항시도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독감 예방접종을 유보하기로 했고 대전에서는 의료기관 60여 곳이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접종 유보를 권고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독감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지만 방역당국과 보건소, 의료단체 사이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요양원과 재활병원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요양원에서는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는 자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더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요양원 앞입니다. 네, 요양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당연히 고령일 텐데요.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남양주 행복회 요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35명입니다. 이 가운데 입소자가 23명, 그리고 종사자가 12명입니다. 종사자 3명을 빼고 해당 요양원의 모든 입소자와 종사자가 감염이 된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요양원 건물은 오늘 아침부터 코호트 격리 상태로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이 건물에는 요양원이 6곳이 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다른 요양원 종사자 61명에 대해 검사를 벌였고 오늘 입소자 88명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확진 종사자 12명의 가족 등 접촉자 20여 명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만 160여 명입니다. 결과는 빠르면 저녁쯤 차례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보건당국은 이미 일부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있어 감염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요양원과 재활병원 등 노인 관련 시설에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가족 사이 전파로 시작된 안양 어르신세상 만안센터와 군포 남천병원과 관련해서는 8명이 추가 감염돼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는 34명이 됐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에서는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엿새 만에 100명을 넘어섰는데 지금까지 최소 124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가 40명, 간병인 등 보호자가 51명 등입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이 많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진 규모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요양병원 등 이용자와 종사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취약시설의 경우 자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더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신성 불가침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고 윤 총장을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총장의 어제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 뚜렷하군요.
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완전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이 발언을 근거로 윤 총장을 맹비난하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의 부하 발언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위험한 인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 더 셌습니다.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 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한시를 인용해 추 장관이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킨 공이 크니 그만하면 만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이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과 현 정권이 레임덕과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 패배가 두려워 특검을 피하고 있다면서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이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상임위가 관심인지요? 네, 오늘은 국회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관심 상임위입니다. 먼저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부실로 피해가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해체가 피해를 키웠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수사를 하지 못하게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없앤 게 아닙니다. 네. 시간표가 맞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기관을 왜 없앱니까? 돈이 있으니까 또 사기꾼이나 범죄꾼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말이 됩니까? 또 국민의힘에선 옵티머스 대주주로서 권력 실세 연루설의 핵심 인물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오늘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감을 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쟁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1,000억씩 적자가 났던 발전소를 앞으로 경제성이 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게 뭐가 저는 무슨 그것이 탈원전 정책에 때문에 조작을 했냐 안 했냐 말하는 탈원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 교사부는 청와대고 주부는 산자부, 하수인은 한수원과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다음 주 월요일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날 추미애 장관이 나오는 법무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치열한 공방을 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오철입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검장이 새로 임명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박순철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후임 지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임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후속 인사가 단행된 건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수사지휘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대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 철저한 진실규명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지휘부가 바뀌더라도 라임 전담 수사팀 내부 인사 변동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는 법무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이뤄진 검사 향응 수사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됐습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하루 만에 서울 강남의 룸사롱에서 검사 술 접대를 함께했다고 전해진 특수부장 출신 A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은 A 변호사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며 로비 정황을 증명할 자료 등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여론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일부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지를 두고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담 수사팀은 기존 라인펀드 판매 비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6부장이 지휘하고 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회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별다른 진행 없이 재판은 10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김 전 회장은 변호인단이 아니라 교도관을 통해서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역시 법정에 들어가고 나서야 뒤늦게 김 전 회장이 불출석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재판을 끝내고 다음 재판 기일인 오는 30일 김 전 회장을 소환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로비 의혹과 관련한 서울 남부지검 소환 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감찰을 진행한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유재수 비위 감찰을 중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또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유재수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었다면서 비위 정도가 약해서 감찰을 정상적으로 종결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박 전 비서관의 조국 전 장관과 상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박 전 비서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당시 감찰 결정권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자신은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외부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구명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후에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줄곧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박 전 비서관은 상반되는 증언을 내놓은 거죠? 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보고받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특별감찰반의 강제 수사 권한도 없고 의미 있는 감찰이 불가능한 만큼 여러 의견을 보고받은 뒤에 정상적으로 종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오늘 재판에서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이 골프채나 항공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 조치 없이 종료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비서관 2명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온 이른바 3인 회의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첩보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알려지면 감찰 중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질 수 있어 만든 허위 방어 논리라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 전 장관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조 전 장관 측은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박 전 비서관의 앞선 주장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수는 있어도 뇌물죄로 유죄가 인정될 만큼 자료가 확보된 건 아니었고 당사자가 불응해서 더는 감찰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감찰 종료 절차에 관해서 별다른 원칙이나 규정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박 전 비서관은 그런 규정은 없지만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나 근거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단지 전화로 사표만 받으라고 통보한 건 전례 없는 일이고 황당한 얘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 측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와 종결이 민정수석의 권한이라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주장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예비적으로 기소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당시 특별감찰 발언들은 방해받을 권리조차 없었다고 부정하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변호인은 크게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A가 안 되면 B로, B가 안 되면 C를 적용하겠다는 품앗이 기소라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나힌입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너무나 우리 민주노총을 사랑하는 본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혹시 이번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어제 대검찰청 국감은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끝날 만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와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뒤바뀐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내내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주요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국정감사 시종일관 좀 팽팽하다 싶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고요. 15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도 작심한 듯한 발언들이 이어졌거든요. 양당의 총평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호 부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표현 방식도 굉장히 거칠었지만 이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대표 앞에 할 수 있는 방식의 표현 방식인가. 일단은 내용 면에서는 과연 그 장관의 어쨌든 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뭐 그 이의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인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부 표현 방식에서 실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패 죽인다라든가 뭐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그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국민들 앞에 쓸 수 있는 표현인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감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일부 표현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쉬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검 국감장이 아니라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망신 주고 그 직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만 보인 부끄러운 현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조 가까운 투자자들의 돈을 그대로 날려버린 중한 범죄 혐의자의 말 한마디만 믿고 수십만 장 수사 기록과 법정 진술은 그대로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할 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들과 대립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질의는 하나도 없었고 결국은 검찰총장을 조리돌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예, 같은 국감장 같은 발언을 두고 이렇게 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여야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윤 총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사 지휘권을 윤 총장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국감장에선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그 중상모략 관련해 가지고 부실 수사에 관련됐느냐 본인이 그런 그 사기꾼의 말 한마디 아니면 어마어마한 처벌이 예상되는 혐의자의 말 한마디에 제가 부실 수사에 관여됐다라는 식으로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뭐 지나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실 수사와 관련됐다고 꼭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고 절차가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 검찰 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이런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 내지는 정치인, 유력 정치인들에 관해서 어떤 진술이나 사실관계 등이 이제 드러나면 즉시 발생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그 관할 지검장이 법무부와 검찰총장에 동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는 다 생략했어요. 그냥 검찰총장에게 구두 대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대검에 있는 그 정상적인 보고 절차에 거치게 되어 있는 반부패부의 경위 절차도 안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반부패부 그때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이른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장관을 배제하기 위해 장관을 보고 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유력 정치인 관련돼서 그런 보고 절차를 현행 법령에 위반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이 수사의 부실이라든가 왜냐하면 보고받지 못하면 장관으로서는 구체적으로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다 보고하고 심지어 공보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사의 어떤 형평성에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이번에 그 조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위 자체를 배제하는 게 법리상 가능하냐? 이거는 이 검찰청법만 놓고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그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의 문제가 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근데 그리고 수사팀에서 강압수사 의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현행 그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지금 그 관련자 제보가 있는 거예요. 입장문 통해서.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 자체가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 문제를 물론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충돌 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고 실제로 가족 문제는 본인이 수사에서 스스로 이제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장관이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 나서야 될 부분을 장관이 정리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을 향후 수사의 공정성 내지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높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면 될 일이지 이걸 위법하다. 허용돼서는 안 된다,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그리고 검찰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검찰청 법을 뛰어넘어서 논리를 설파하시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휘 감독이라는 범위, 그 문헌의 의미가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당위를 묻는 게 아니라 법에 어긋났냐,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맞느냐 여부가 아니라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법에 어긋나게 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죠.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누구를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지휘 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직무에서 배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볼 때도 제가 뭐 법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문헌의 의미를 보거나 또 그동안 헌정사상 72년 동안에 딱 한 번, 추 장관이 전에 딱 한 번 발동되었던 이 수사 지휘권의 엄중한 의미를 살펴볼 때, 관례를 볼 때 이 사안이 과연 직무 배제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수사지휘권의 해석이 된다면 검찰총장은 그냥 법무부 장관의 허수아비가 돼요. 미국처럼 검찰총장 없이 그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겸임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청법 8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 검찰청법 8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하고 감독하게 돼 있다라고 들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검찰청법에서도 결국에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현 윤석열 총장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수사다. 뭐 그런 그런 이제 내부 제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가족 관련 사건이나 이제 본인이 뭐 이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과거에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그 사건의 보고를 받지 말고 그 최종 수사 결과만 확인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수사 지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 지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는 이 수사의 결과의 정당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지휘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수사 지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러면 총장이 관여된 사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장이 관여된 사건들에서 총장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검찰청법의 현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총장이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설명이신데,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미애 장관을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 중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 논의를 마치고 고발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 결론을 내릴 예정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뭐 빠른 시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후임 인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라임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서울 남부지검의 박순철 전 지검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박순철 전 지검장의 경우에는 추 장관이 임명한 인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작심하고 비판을 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단면들을 보면 이게 이른바 뭐 추미애 라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얘기인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기존의 언론이나 야당이 이 박순철 지검장 임명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의정부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장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결국 기소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이른바 추미애 이제 라인 내지는 추미애 사단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남부지검의 보안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이번 이 결론을 보면 그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일상적인 인사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박순철 전 지검장이죠. 이제는 박순철 전 지검장의 이 사태의 입장에 대해서는 나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현 지금 수사팀이 어떤 총체적으로 그 수사의 결과가 의심받는 상황에 초래된 데에 대해서 지휘권자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현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하도록 특별히 문제된 검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수사하도록 지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수사에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을 걸고 이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정도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인사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좀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오히려 좀 검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추 장관 인사 중에 가장 잘한 인사였는데 이분이 그만두게 돼서 아쉽습니다. 예. 이분이 사표를 내면서 하신 말이 있잖아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는 것 일부 인정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과 좀 정반대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수사지휘권에 발동이 된 사실관계들이 많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김봉현 입장문 때문에 불거진 의혹 중에 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검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 옥중서실이라는 게 공개되기 전까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몰랐기 때문에 대검의 보고 자체가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 윤석열 총장이 그걸 뭉갰다는 얘기는 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줬던 거고요.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관련해서도 자신의 전임 남부지검장이 이미 격주로 보고를 계속 해왔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윤 총장이 그걸 또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반증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결론을 보면은 이 수사를 가장 총체적으로 지휘하면서 잘 알고 있는 입장에 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얼마나 무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인석 대변인께서도 확인하셨듯이 그리고 많은 언론 통해서 이미 보도됐듯이 그 야당 유력 정치인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전이죠. 그러니까 박순철 전 지검장이었던 송사현 전 지검장이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검찰 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하고 장관을 철저하게 그 보고 라인에서 배제한 채 검찰총장만의 보고만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그 점이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김봉현의 이른바 옥중 입장문에 그게 이런 어떤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예, 김봉현의 입장문에 대한 뭐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참 할 말은 많지만은 방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추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그런 수사를 다 덮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지금 추 장관은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박순철 지검장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또 검찰 전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수사,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관여를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굉장히 그 경광부획격으로 아주 작은 걸 가지고 크게 만드는 그런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어쨌든 뭐 국민들이 어제 뭐 국감 모습과 여야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상당히 지금 격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감 그리고 여야의 반응들을 보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또 다른 좀 화제가 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국감에서 윤 총장 정계 진출 의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시는 말은 빨리. 글쎄 저는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좀 시사한 거라고 보셨는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말씀까지는 좋았거든요. 뭐 다른 생각할 겨를 없고 그다음에 향후 그 거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여기까지가 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물어보니까 그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치 그 부분에 정치까지 포함되느냐.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약간 부적절한 이게 언행인 게 이 검찰권은 고도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권이라는 것 자체가 향후 미래 권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인 만약에 의도와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정치적 경쟁자를 사전에 검찰권 행사로 배제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치적 중립성 내지 공정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거든요. 근데 저 발언은 자칫하면 향후 정치 일정에 자기가 그러니까 몸담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옷을 벗고 퇴임해서 국민적 요구가 있거나 그러면 본인이 또 스스로 판단할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렇게 지금 현 지구로 있는 검찰총장이 일말의 여지라도 좀 주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정치에 진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방금 말씀하신 정계 진출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고 얘기한 것이 앞으로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여지로 조금이라도 해석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까지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생각을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면 정치할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여당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야당으로 나오겠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히 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거고 또 본인으로서는 검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워낙 지금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에 종종 오른 적이 있다 보니까 이 발언 자체가 좀 화제가 되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최순실 특검팀에 1.5배로 꾸리자고 했는데 여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1.5배라는 말에 좀 약간 실소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의혹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의혹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 그 사건만큼 굉장히 많은 의혹과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엄청나게 많은 관계자들이 들어가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권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청와대와 관련돼 가지고는 일개 행정관들 한 명씩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한 명씩만.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에 아직 사건에 머무르고 있는데 물론 이후에 그 수사를 해보니까 더 확대되더라. 그러면 또 다른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이런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 그 국정농단 사건에 1.5배 특검팀을 꾸리자는데 좀 그거는 좀 약간 너무 나간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도대체 이 특검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특검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오히려 현재 인적 구성만 마치면 끝이라는 공수처를 바로 출범시키는 게 훨씬 빠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정치 지형상 이 특검법이 도입돼 가지고 임명되는 특검보다 저희 그 공수처장을 새로 임명하는 게 어떤 정치적 중립성 훨씬 높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토권을 갖기 때문에 야당이. 그리고 과거의 특검법 관행에 따르면 지금 어차피 지금 특검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과반 의결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그 교섭단체 정당이
지금 2당밖에 없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당 인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과거 특검법 관행에 따졌을 때 과연 그 특검 결과를 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갖고 또 다른 또 정치적인 분쟁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없는 특검에 왜 이렇게 매달리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오히려 이 사건 수사를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현 지금 수사팀이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수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빨리 협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우 부대변님의 좀 질문부터 좀 풀어드리도록 하죠. 왜 특검입니까? 고육지책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검찰이 국가기관 조직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를 맡겨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 여부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성향은 변론으로 하고요. 뭐 부하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직이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도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고 또 여당도 믿을 수 없다면 그나마 독립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거죠. 물론 특검이 통과돼서 그 임명된 특별검사가 어느 만큼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지는 그거는 변론이지만 적어도 추미애 장관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수사를 맡기자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별도로 하고 현재 수사팀을 손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사팀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남부지검을 라임 수사팀을 꾸릴 때 본인이 구성한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봉현의 말 한마디에 그 수사팀 전체를 배제하고 수십만 쪽의 어떤 수사 기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김봉현의 그 말이 다 맞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 수사팀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특검을 가자는 게 아니라 김봉현의 옥중 서신이 나오자마자 추 장관이 반격을 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 대검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한들 추 장관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느니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추 장관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대로 이 수사팀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공수처냐 특검이냐를 두고 워낙 팽팽해서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할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당에 여쭤볼 건데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모 의혹에 연루돼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감찰 중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시도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 사실을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옳고 그르냐는 최종 법원 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조국 전 장관의 이런 감찰 중단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위법이냐, 현행 법에 위반한 거냐, 직권남용이 이런 부분에 적용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예비적으로 추가해서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직무유기로 판단할 수 있느냐, 직무상 의무로 반드시 수사 의뢰 의무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확대 해석해서 이런 정가의 모도처럼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그 부분 줄줄이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마구 기소권을 남발하는 건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종료, 민정수석의 권한 이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직권남용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게 봐야죠. 직권남용으로 아까 법리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 그 부분은 이제 법률가들이 판단할 여지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박형철 비서관의 증언을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이 돼서 수사 의뢰 또는 감사원 금융위 이첩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다면 이게 종료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단이 아니라 종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국 전 장관이 종료와 중단의 사전적 의미를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이게 중단을 시켰다면 진짜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걸 안 했으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 문제 제기하고 싶고 아까 법 말씀하셨는데 검찰청법은 또 그렇게 엄밀하게 해석 안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냐 뭐 아니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까지 다뤄봤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타깃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YTN 시사토크 알고리즘에 출연해서 자신의 결백과 함께 검찰의 음모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법정에서 라임 자산운용 판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 5천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일주일 뒤엔 전관 출신 변호사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강 전 수석을 이 사건에 끌어넣었다고 미리 준비해놨던 자필 입장문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강기정을 잡으면 보석재판 받게 해주겠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옥중편지라는 글을 보면서 더 큰 어떤 음모가 있구나. 이것의 음모의 작품은 검찰이 그렸구나. 검찰의 어떤 더 큰 시나리오에 움직인 김봉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조각 맞춤이 좀 됐다. 이렇게. 강 전 수석은 추가로 청와대 근무 당시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 측과 있었던 작은 갈등이 이번 일에 작동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조국 사건 때 윤석열 팀으로부터 확실히 미움을 좀 받기는 받았는갑다. 오히려 왜 강수석님은 우리 윤석열 총장님을 미워하십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항의성 표현을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발 수사를 좀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 그런데 그것이 내가 윤석열 총장 뭐 수사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지 않냐. 김봉현 전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처음에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9월 21일 날 이걸 발송해 놓고 제 재판 법정 진술은 10월 8일 날이었단 말입니다. 여론이 강기정 수석과 이강세를 통한 김봉현 이 고리가 끊어지면서 아마 이 편지를 공개하는 쪽으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을 계기로 강 전 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강 전 수석은 결백을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강기정 전 수석의 인터뷰와 함께 라임 옵티브 사태의 본질과 수사 주체에 대한 박범계, 장지현 의원의 토론이 이어지는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오늘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미국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시작으로 외국의 대선 개입, 또 북한, 건강보험, 부양책 갈등, 또 인종차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남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두 번째이자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 두 대선 후보는 소속 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맨 채 토론 전쟁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입국 차단 등 신속한 대응으로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며 빠른 백신 개발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accine that's coming. It's ready. It's going to be announced within weeks and it's going to be delivered. 바이든 후보는 사망자가 전 세계 최대인 22만 명인데도 여름이 오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등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20,000 Americans dead.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특히 외국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두 후보 모두에게 곤란한 질문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계좌와 바이든 후보 차남의 우크라이나 사업 연루에 대해 대놓고 물었습니다. The guy who got in trouble in Ukraine was this guy trying to bribe the Ukrainian government to say something negative about me, which they would not do and did not do because it never, ever, ever happened. The bank account you're referring to, which is everybody knows about it, it's listed. The bank account was in 2013. That's when it was. It was opened it was closed in 2015, I believe.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탓이라고,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일부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문제라고 서로 책임을 밀었습니다. 또 인종차별과 부모와 격리된 불법 입국 아이들 문제,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격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미 대선 TV 토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능력을 축소할 경우에만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Look, instead of being in a war where millions of people, Seoul, you know, is 25 miles away, millions and millions, 32 million people in Seoul. Millions of people would be dead right now. 천만이 안 되는 서울 인구를 틀리게 말하면서까지 자신의 지적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문제 있는 행동을 지속하는데도 이를 정당화해줬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바이든 후보는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할 경우에만 만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완전한 정책 실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was a mess. And in fact, if you remember the first 2 or 3 months, there was a very dangerous period in my first 3 months before we sort of worked things out a little bit. There was a very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완전히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국내에서 독감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람이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집계인데요. 사망자 가운데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최소 4건이 보고됐습니다. 백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안함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36명이라는 통계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더 늘어나는 이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10명이 더 늘어난 건데요. 이렇다면 그동안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약물이라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요?
과거 10년간 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된 바로는 한 25명 정도 사망 사례가 있었고 예. 그 1년에 뭐 많아야 대여섯 건, 보통 한두 건 정도였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36건, 이게 보고된 거지만 아마 지금 병원에 진료를 하시거나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개인 사례를 보더라도 그 말은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백신의 어떤 자체 문제인지 아니면 백신 조달 과정의 문제인지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백신 접종을 권유하기보다는 정확한 결과 후에 다시 재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적된 통계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이례적인 네, 것은 이례적인 거라고 분명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방역 당국의 입장은 예방 접종을 당장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로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람들의 지역이 전국으로 퍼져 있고 또 같은 제조사 제조 번호가 아니라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 지금 같은 제조 번호를 백신을 맞은 접종자의 사망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적어도 4건이고요. 8명입니다. 오늘 추가된 10명도 자세한 내용 저녁 7시에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은경 천장이 어제 국감장에 나와서 같은 제조번호, 그러니까 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같은 로트 백신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해당 로트를 전부 폐기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같은 생산된 곳에서 만일에 발생을 했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회사가 여러 개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물론 조금 더 많이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만 네. 이 상황은 백신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운송 조달의 문제 아니면 주사기의 문제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만일에 백신 자체의 문제라면 보통 한두 개의 회사에서만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네.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이제 실제 이제 주사를 맞는 병원으로 옮겨지잖아요. 네. 그 유통 과정 자체가 뭐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왜 상온 노출된 일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그동안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주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 회사가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저는 유통 조달에서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무료 백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과정도 우리가 상온 노출이 된 것이 노출 시간이 긴 것은 폐기를 하셨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백신 자체가 종이 박스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생산부터 우리 환자분들이 맞을 때까지 백신을 맞을 때까지 총 시간이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한 게 기존 병원에서 그렇다면 네. 그걸 조달 받을 때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스박스에 바로 병원에 갖다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바로 냉장 보관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부터 소비자한테까지 갈 때까지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2도씨, 8도씨 냉장 유통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네. 그것이 정말 정확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백신은 다 폐기가 되었는지 예. 그 점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상온 노출 문제가 불거졌던 것들에 대해서 안전성 그리고 품질 검사를 진행했는데 뭐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 골라서 하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그렇죠. 샘플 조사라는 거는 그중에 일부는 문제가 있어도 안 나올 수가 있죠. 너무나 많은 것 중에 아주 소수만 샘플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가능성은 백신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조사 중이고요. 네. 두 번째 가능성은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그 온도 같은 것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 세 번째 주사를 놓을 때 제가 아는 기본 수칙은 이제 알코올 솜으로 다 소독을 하고 주사를 해야 하고 뭐 옆에 이렇게 근육 주사인 거죠. 네, 네. 그런 것들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도 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 있는 그거는 게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잘못 넣을 경우는 좀 통증이 있거나 부을 수는 있지만 예. 그거 자체가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이제 3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접종을 할 경우에는 사실 접종을 맞고 한 30분 정도 병원에 있다가 귀가하시라 이렇게 권고를 하시기도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성남에서 80대 여성분이 귀가
마지막길에 쓰러졌는데 1시간 있다가 접종을 맞고 1시간 있다가 숨졌거든요. 그러면 30분 기다렸다가 집에 가는 것도 좀 위험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조금 늦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쇼크사라는 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분이지만 1시간에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그 아나필락시 쇼크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심장마비, 심근경색이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독감 접종 후에 바로 이렇게 1시간 이내에 사망을 한 것은 독감이 연관성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독감 주사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저질환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독감은 가장 안전한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매년 맞는 거죠. 그리고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독감에 걸리게 되면 폐렴으로 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백신을 맞는 거죠. 그러면 기저질환자들이 독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나거나 사망을 하면 그 백신은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망자들이 대부분 기저질환 고령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그런 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 백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단체 어떤 면역이 되지 않으면 독감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시간을 지켜서 백신을 접종하자고 하지만 그거는 원칙적인 올해와 다른 상황일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독감의 유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단체 면역에 대한 그런 염려도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저는 더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 그게 백신의 효능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요. 백신 내에 부작용이 아니라 백신 내에 독성 물질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 거의 80%가 이제 유정란을 쓰지요. 그래서 유정란을 통해서 거기에다 백신을 주입을 해서 유정란이 세포 증식을 할 때 이 바이러스를 같이 증식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정란 자체가 오염이 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톡신 물질이 몸에 생겨서 그것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폐혈증이라든지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백신 중에서는 유정란으로 통해서 한 것보다도 아닌 방식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이것도 조사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겠군요. 유정란도 물론 오염이 될 수 있지만 세포 배양 방식도 세포를 배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나 개 등의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증식을 시켜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배지도 당연히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염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 만들어 오던 백신 분량보다 좀 많이 만들어서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항상 만들어 오는 그 분량 그대로 똑같이 만든 건 아닌가요? 조금 더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13, 18세라든지 62세 이상에서 우리가 무료 백신 접종을 올해는 코로나19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나 그런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걸까 좀 궁금한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똑같은 균주로 만든 백신을 2억 도스, 그러니까 2억만 명 분량을 지금 백신 접종을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전해야지 우리는 독감 백신을 매년 맞을 수 있어요.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부터 맞는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가 안전하게 외출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안 걸리는 게 더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잠깐이라도 좀 접종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번 주에 지금 16일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맞으신 분들이 문제가 아마 이번 주에 계속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주 정도는 접종을 보류를 하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입원 환자가 없는지 그리고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말로 지금 사망 사례가 독감 백신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한에서 저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독감의 위험성입니다. 독감의 위험성이 지금 고령층,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감에 걸렸을 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만큼 위험한 건가요? 기저질환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콩팥이 나쁘거나 심장이 나쁘거나 폐가 나쁘거나 그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경우는 면역 상태가 매우 낮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인체에서 싸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합병증에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독감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오시게 되면 타미플루란 치료약이 있고 또 수액이라든지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독감 백신을 맞는 것만큼 독감으로부터 본인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스크를 잘 쓰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지키는 그 방역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독감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독감이 훨씬 예방이 잘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감염 그 속도가 훨씬 높거든요. 독감은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을 하면 저는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도 조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확진자가 이제 100명이 넘어서서 15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염되는 상황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요양병원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중증이나 사망자가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일반 지인 모임이라든지 생활하는 공간에서 감염이 되는데 그 감염되는 걸 어디서 되는지를 모르고 그런 감염되신 분들이 가정으로 가서 또 직장으로 가고 그 직장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재활병원을 통해서 감염이 되죠. 그래서 감염되시는 분들을 보면 간병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요양병원 취약계층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간병인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위생, 마스크나 손위생 같은 것을 정기적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초창기에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전수검사를 한 차례 진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좀 대책이나 방역 관리에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들이 어제도 100명이 넘었고요. 오늘도 155명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또 한 번 재확산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숫자가 세 자리가 된 것은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많이 나오셔서 그렇죠. 거기에서 이번에 나왔다가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안 나오게 되면 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는 수가 많은 것이 취약계층에 있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이쪽 병원들에 대해서 증상이 없을 때 우리가 전수조사나 정기적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죠. 그래서 병원에 각각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주셔서 그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매달 검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단계가 낮춰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특히 이제 모임을 연말이라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전파를 시킬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결국은 돌고 도는 패턴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병원으로 가서 취약계층에게 감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동일 집단 격리를 해서 병원을 아예 격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의 그 특성상 뭐 치매 걸린 환자들도 있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관리 차원에서 좀 따닥따닥 침상을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진자가 매일매일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양상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초기에는 코호트 격리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환자분들, 입원한 환자들은 다 병동으로 따로 병원으로 격리를 시켜주시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따로 건강하신 분은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지 코호트 격리를 해놓게 되면 그 안에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N차 감염이 되고 공기 중 감염, 물질을 통한 접촉 감염 다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코로나, 독감 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전파가 많아지는 것인지 맞습니다. 혹은 뭐 걸리더라도 좀 더 악화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19나 독감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생존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죠. 밀폐된 공간에 감염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스크 착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거. 그 두 가지가 저는 백신보다 훨씬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됐다는 것은 이제 나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조금 있었다는 얘기지 내 그 개인이 코로나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인의 위생,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 발생 원인은 저금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정부의 대책 가운데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9.13 대책 이후 금리가 안정적이고 집값 하락 양상도 보였는데 지난해 중반 금리가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전세 낀 집에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지를 적도록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해도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사례에 비춰본다면 이번 조치에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 비위 은폐 의혹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 연루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내라는 지시로 보이는데 윤 총장은 일방적 지시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관련 검사 접대 의혹을 알자마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그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이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라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재차 지시했습니다. 제보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면서 수사검사나 보고계통에서 은폐했는지 들여다보란 겁니다. 언론 보도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윤 총장과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고검장 출신 야당 정치인인 윤가끔 변호사 관련 의혹도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다르게 진행된 게 아닌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뿐 아니라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든 윤 총장의 부실 수사 연루 의혹을 철저히 입증하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감찰과 달리 압수수색이나 체포 같은 강제 수사도 벌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고 지난달엔 검찰 지휘부에 쓴소리를 내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합류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과 협의 없이 법무부가 수사 사건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발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일방적이고. 추 장관은 감찰 지시 외에 윤 총장의 국감 발언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 작심 발언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에 추미애 장관은 추가 감찰로 역공세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추 장관과의 갈등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공개했었죠. 주무부처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연일 사퇴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정작 이 말을 전했다는 메신저가 베일에 쌓이면서 문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4번이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줄곧 윤 총장을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해왔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한번 논쟁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행위예요. 그거는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여당 의원들을 당혹시켰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윤 총장이 말한 메신저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당시 민정수석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메신저를 보냈다면 가능할 직책의 인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현직 청와대 인사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가 윤 총장을 만났을 가능성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이른바 메신저로 불린 사람이 윤 총장에게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뜻으로 포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한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인가입니다. 추 장관의 행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공감하면서 윤 총장의 사퇴도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면서 윤 총장이 말한 메신저 논란은 다음 주에 있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청와대가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미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서 의사면허 국가고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험을 일주일간 연기하고 재접수 기한도 2차례나 부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로 등록해 국회 대관 활동을 하다 적발됐던 전 삼성 임원을 국회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출입 기자증을 이용해 대관 업무를 한 A씨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A씨의 고용주였던 삼성전자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8월 한 엄마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19개월 된 딸을 두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겠다던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어딘가에 고인이 꼭 살아있는 것만 같다고 말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결혼 14년 만에 얻은 금쪽 같은 딸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고 홍성숙 경사. 남편은 이젠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홍 경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남편과 19개월짜리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건 지난 8월. 거짓말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길어야 하루 7시간. 사고 당시 상태는 위중했고 이튿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어졌지만 남편은 평소 아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면 어떻게 기증을
할 건지 말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그 남의 그 호흡이 돼지고 눈이 돼지고 그다음에 뭐 심장이 돼서 좀 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13년 동안 경찰로 재직하며 아이들과 여성 피해자에게 동네 언니로 편하고 듬직하게 다가갔던 고 홍성숙 경사. 일주일에 10번 넘게 학교에 강의하러 가는 등 고된 일을 마다치 않았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제 동생은요, 자기 할 일은 확실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확실한 성격이었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가진 태명 희망이 앞에선 무장 해제되는 딸바보 엄마였습니다. 아직 엄마 소식을 모르는 희망이는 아빠 손을 붙잡고 해맑게 웃을 뿐입니다. 여기 엄마 거 있네, 엄마 거. 가족의 비보 앞에서 장기 기증을 결심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심을 내린 홍 경사와 가족에게 시민들이 남긴 응원과 애도의 댓글은 2주 만에 3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부인의 그 뇌사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그 결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에게 생명을 전하셨잖아요. 이번에 홍성숙 경사님의 사연을 접하신 분들이 나도 그러면 기증을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떠난 고 홍성숙 경사. 가족들은 홍 경사가 꼭 어디선가 살아있는 것만 같다고, 멀리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고 말합니다. 비록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다른 사람의 그 안에서 숨을 쉬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참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마누라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최근 울산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화재로 큰 피해가 났듯이 많은 가구가 모여있는 공동주택의 화재 때는 심각한 피해가 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가 어렵죠. 베란다 난간을 대피 계단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높은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주민들은 건물 옥상이나 1층 아래로 급히 대피했으나 100명 가까운 사람이 다쳤습니다. 아파트에 난 불을 피해 에어컨 실외기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대피하기도 하고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다 떨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주민 대피를 위해 개발한 접이식 피난 계단 시스템. 아파트 외부에서 보면 여느 베란다 난간과 다르지 않지만 화재 등 비상시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베란다에 있는 난간에 안전핀을 뽑으면 난간이 비상 사다리로 변하면서 1층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난 층의 난간 안전핀을 제거하면 순식간에 각 층의 난간이 펴져 이어지면서 계단으로 변하는 겁니다. 불이 난 층의 위층 주민은 비상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화재가 났을 시에 우리가 빨리 우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다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안심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전국 9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됐고 경기도시공사도 시범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이 났을 때 대피할 공간도 없고 근데 그 보니까 너무 획기적인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민들한테는 너무 좋은 공간이 아닌가. 접이식 피난 계단 시연회 참석자들은 가구당 300만 원이 넘는 설치 비용이 적지 않지만 주민 안전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에 맞추기라도 한 듯 일부 산간 지역에 은색 서리꽃이 활짝 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덕유산 정상이 하루 만에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붉은색으로 무르익던 단풍에도 나뭇잎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던 나무에도 은빛 서리꽃이 활짝 폈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에 맞추기라도 하듯 펼쳐진 상고대의 장관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닥친 주요 산마다 예년보다 일찍 상고대가 선을 보였습니다.
23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 남하로 덕유산과 지리산 등 산간 지역은 영하권에 머문 데다가 바람도 초속 2, 3m로 불어 설이나 얼음이 얼었고 특히 정상 부근에서는 상고대가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주말 아침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철원 영하 3도, 파주 영하 1도, 서울 2도, 대구 5도 등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풀리겠고 이후 일주일 정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점점 크게 날 것으로 보여 독감과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공식 결정을 다음 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TBS 방송과 TV 아사히 등은 당초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다음 달 이후로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들어온 약 4천여 건의 국민 의견을 정리한 결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담은 내용이 절반을 넘었고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PGA 투어 최다승 신기록 83승에 도전하는 타이거 우즈가 안방처럼 편하다는 코스에서 시작한 조조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최하위로 쳐졌습니다. 우승이 목표라면 남은 라운드에서 회복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14번 홀 25m 롱퍼팅을 포함해 우즈가 기록한 버디는 단 2개. 샷난조 끝에 보기 4개에 더블 보기까지 범한 우즈의 1라운드 성적은 4오버파 공동 75위였습니다. 1라운드를 마친 77명 중 리더보드에서 우즈 아래에 위치한 선수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5번이나 우승했던 이 코스에서 플레이한 49번의 라운드 중 최악의 스코어입니다. 프로 입문 이후 1200번 넘는 라운드를 치렀지만 우즈가 자신의 장기인 파5 홀에서 하루 동안 3홀이나 보기 이하의 스코어를 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즈의 부진만큼이나 화제가 된 건 지난해 9월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 임성재를 연장전에서 꺾고 생애 첫 승을 신고했던 콜롬비아 무뇨스의 활약이었습니다. 샷이글을 2개나 기록한 무뇨스는 8언더파를 몰아쳐 저스틴 토마스 등 2위 그룹을 한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My caddy was like, be aggressive. We already took a risk on the shot number 2, so might as well just keep going. So I was like, all right, sure. So I just throw it up there and find a hole. So it was pretty sweet. 지난주 더 CJ컵에서 공동 45위에 그쳤던 임성재는 선두에 4타 뒤진 4언더파 공동 17위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기복심한 플레이에 평정심을 잃은 로리 맥길로이는 파4 18번 홀에서 3번째 샷마저 러프로 향하자 들고 있던 클럽을 부러뜨리며 화풀이했지만 결국 이 홀에서 더블 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참.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석열 정의는 본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는 태도가 뭡니까? 태도라뇨.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어요. 잠깐요. 위원장, 저런 태도를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셨어요? 그거 반어법이에요. 국민 여러분, 검찰총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사기꾼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이 접대를 했느냐라는 것을 4월에 수사팀에서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고 받은 바 전혀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수사팀은 어떻게 한 걸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김봉현이 남부에서 조사를 시작한 게 5월 말인데 휴대폰까지 조업원이 휴대폰까지 이미 제출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 철저하게 지금 확인해서 바로 지금 네. 파악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지휘권이 배제돼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여기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한 이런 말을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지금은 제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 쭉 얘기 들어보면 우리 총장님이 저 국민의당 의원님들하고 되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여러 가지 판단도 비슷하시고. 국민의힘당.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직 국정농단에서 반성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저는 좋은 길이 아니다. 많이 바뀌었어. 제가 마지막으로 주말인 내일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을 앞서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대관령이 무려 영하 4도, 파주 영하 1도, 서울도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오래가지 않고 금세 누그러집니다. 일요일 낮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해서 다음 주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면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도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비 소식 없이 맑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14도, 대구 16도, 울산 1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